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2월 1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91%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을 했고요. 장 초반에 하락을 좀 메워주면서 좀 이제 보합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은 좀 더 상승해서 1% 가까이 올라갔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700억을 코스피에서 매도, 기관 투자자가 2,600억을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로 코스피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000억, 기관 투자자 1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매수세로 좀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코스피는 뭐 계속 2,500 초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변동 없이 진행 중이고요. 사실 오늘 장이 열리기 전에 트럼프의 관세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철강 관세를 예고했고요. 지금 이제 철강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EU에서 지금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조처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트럼프가 오늘 이제 기습적으로 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EU 를 타겟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철강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좀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이 관세는 철강과 그 다음에 알루미늄에다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다음 날 11일에는 또 이제 보편적인 그런 이제 관세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 얼마나 또 관세가 부과될지,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관세가 또 발표가 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이제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는 또 이제 14일인가요? 그때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또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물가 지표를 끌어올려서는 사실 좋을 것이 없는데 지금은 계속 이렇게 본인의 입맛대로 이제 정치를 펼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하락폭을 메워주면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 니케이도 오히려 이제 상승을 했고요. 상해 종합도 반등을 하면서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다우 나스닥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좋게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발표되는 관세 정책이랑 그다음에 이번 주에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CPI 지표가 예상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또 한 번 이전에 PC 지표의 예상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트럼프가 또 힘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관세를 부과한 것처럼 또 양면성을 띠거든요. 예상치보다 밖에 나가면 또 시장이 힘들어지고 예상치 안에 들어오면 트럼프가 또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것이고 상당히 좀 머리가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이제 한 단계씩 좀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그래도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생각만큼 이제 증시가 크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적절하게 유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상승에 대한 그런 제한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700억 매도하면서 이틀 정도 매도가 잡혔고요. 5천원 가까이.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2,600억 매수했는데 대부분이 금융투자와 연기금 투자자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기금 투자자가 지수 방어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눈에 띄고 있고요. 코스피는 이제 2,520포인트로 뭐 계속 보합 수준으로 지금 이제 요 정도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이벤트가 지나갔을 때 코스피가 움직이기 시작할 건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고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영향도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1% 가까이 반등을 했는데요. 꾸준히 이제 저점 높이고 고점 높이는 방향으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세 상방으로 지금 밀어 올리고 있고요. 750포인트 정도까지 코스닥이 지금 올라왔는데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그 바이오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차례대로 좀 올라가면서 코스닥의 기술주들이 좀 많이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확실히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이런 로봇 관련 종목들도 코스닥에서 좀 힘을 받으면서 좀 골고루 좀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000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의 매도가 좀 나와서 이렇게 매도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뭐 크게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 이렇게 비중 있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오늘 1451원으로 6원 정도 지금 하락을 했죠. 그래서 마감까지는 그래도 1457원 정도, 그 정도로 마무리되었고, 오늘 관세 정책이 또 발표되면서 잠깐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생각보다는 차분하게 환율이 눌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급등했던 것도 다시 깔아앉고 있고요. 쌍바닥 형태를 좀 만들고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내일 발표되는 그런 보편적인 관세라든지 혹은 이번 주에 CPI 지표에 따라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1451원 정도로 지금 환율은 다행히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눌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좀 올라가고 있죠. 0.6% 정도, 0.4%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좀 전체적으로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유럽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또 그런 관세들이 추가로 어떻게 또 발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가 71달러, 71.7달러 수준,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지금 3.4달러 수준으로 다시 한번 가스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다 전부 다 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이 우려감을 또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금리는 4.48%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지 않고 있죠. 서서히 눌러지는 추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 안쪽으로 또 이제 다운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발표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번 주의 핵심 키는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책과 그다음에 CPI 지표입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이제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번 주부터 해서 계속 기습적으로 월요일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니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도 시장이 생각보다 덤덤하게 좀 진행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점점 이제 올해 중반으로 들어갈수록 미국에 돌아오는 부채가 많아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단순히 이렇게 관세만 부과해서는 그 부채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00원 하락해서 0.86% 하락했고요. 23,0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상승을 했고요. 힘을 받아서 좀 움직였는데 시장과 좀 반대로 움직였죠. 시장은 마지막까지 반등을 하는 움직임이었다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내려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시간의 거래도 조금 뭐 평소보다 적었는데 그래도 100원 정도 추가로 하락해서 23,000원 아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계속 뭐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제보다 뭐 1% 가까이 차이밖에 안 나죠. 그래서 크게 뭐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쉽사리 지금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0원, 25,000원 정도를 찍고부터는 조금 이제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은 540만 주로 크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다시 좀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고요. 사실 뭐 아직까지는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조정의 단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전과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한번 이제 계단을 한번 만들어서 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그림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때도 이제 사실 잘 올라가다가 그때 12월 달에 좀 이제 우리나라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쭉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걸 다 회복하고 다시 그 자리 만들었고요. 그 구간이 없었다라고 했다면 이게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좀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옵션 만기 목요일까지는 또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좀 이제 시장이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서서히 이제 올라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냥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뚝뚝 떨어질 만한 이유는 지금 전혀 없고요. 네. 이제는 적절한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만한 상황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즐기면 될 것 같고요. 어느덧 이제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모두 다 정배열이 되어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로 이제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서 좀 이제 감소해 있지만 다시 한번 거래를 실어서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월 10일이고요. 이번 주 마무리하고 나면 2월 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이제 2월 말에 들어가면 3월이 다가오고요. 우리가 3월에 기다리는 소식이 하나 있죠.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 소식과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유럽의 폴란드 소식이라든지 웨스팅하우스와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계약 소식, 그 다음에 SMR에 대한 수주 소식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2만 원 중반은 충분히 우리가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앞자리가 바뀌는 그 순간이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식들이 추가로 이제 힘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한번 주시를 해볼 거고요. 일단 뭐 두 거래원은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 볼만하다. 월봉도 뭐 계속 좋은 방향이고요.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13만 주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가 9만 5천 주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었고요. 12만 주. 나머지 뭐 투신 5만 6천 주 매수했고 사모펀드도 1만 1천 주를 매수했는데 연기금 투자자는 5만 9천 주 매도, 보험이 2만 8천 주 정도 매도하면서 평소와는 좀 다른 수급이 나왔죠. 뭐 거래량이 워낙 작았고요. 특별하게 기관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움직인 수급도 없었기 때문에 뭐 이대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것이 뭐 몇십만 주, 몇만 주 이렇게 뱉어내고 매수하고가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를 전환할 만큼의 또 이제 이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이슈가 거래량으로 이제 그려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된다. 그래서 그 시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조금 바닥을 다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고 우리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입니다. 잔고는 23만 주고요. 조금 뭐 늘고 있긴 하지만 뭐 여전히 이제 20만 주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주목할 만한 수량도 아니고 가볍게 오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차 잔고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 뭐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던 것 같고요. 뭐 상위 종목에 위치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대차 잔고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거래원도 사실 오늘 거래량 적었고 사실 오전에는 이제 JP모건발 매수세가 좀 붙어주면서 주가가 잠깐 올라갔었는데요. 신한증권 창구로 매도가 조금 나오면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움직임도 아무래도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옵션 만기에 따른 그런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화요일, 수요일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보면 만기일 가까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충분히 이번에도 재현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화요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항상 대차 잔고, 공매도 잔고가
옵션 만기가 연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그 두 장고는 크게 움직임 없고 그래도 이제 옵션 만기마다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도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뭐 외국인 추적 물량이 97,000주 매도였고요. 당일 물량이 14만 주 매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했고요. 24.57%로 네, 거의 뭐 보유율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확인을 했고요. 오늘 종목에 대한 소식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이제는 뭐 체코 원전이 거의 본계약에 한 달 가까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계약을 앞두고 지금 이제 체코의 산업부 장관이 한국에 다시 한번 온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주요 타임라인을 한번 보게 되면 우선 협상자 선정이 이제 작년 7월에 진행되었고요. 올해 이제 3월에 최종 계약 체결 예정이고 29년에 착공, 36년에 원전 가동이 시작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두코반이 두 기를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 계약을 하는 거고 테멜린 두 기는 이제 두 기 하는 거 보고 추가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만 해도 벌써 24조이기 때문에 두 기를 추가로 딴다라고 한다면 총 48조에 대한 프로젝트 규모이고요. 상당히 이제 우리로서는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제 체코 장관이 언제 방한을 하냐? 오는 16일에서 17일이라고 합니다. 16일이면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에 딱 방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해서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본계약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국 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그런 자리가 될 이번 만남으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의 체코 진출에도 큰 발판이 된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이번은 특히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분쟁이 해소된 이후에 첫 공식 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일, 17일에 방문했을 때 이제 뭐 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 사업비에 대한 이 규모가 24조라고 지금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아직 잠정적인 이제 규모인 거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변화할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본계약 체결을 이제 언제 하는지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약 체결일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체코 원전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정도로 좀 보고 다음 주에 소식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에너지 황금 시대를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미국 에너지 지배의 황금 시대 개막이라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고요.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신속한 배치 및 R&D 전면 재검토를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차세대 원자력은 당연히 SMR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관련 기업들이 신속한 배치를 이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SMR에 대한 공사 검토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R&D를 빠르게 공격적으로 이제 할 것이고요. 이것들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장관은 미국 내 에너지 생산 확대, 비용 절감, 기술 혁신 주도,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에너지 경쟁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에너지부의 R&D는 원자력을 포함한 경제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에너지 기술을 우선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엔 경제성과 신뢰가 높은 에너지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서는 원자력이 중점적으로 생각이 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재생에너지도 같이 늘리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번 정부의 기조는 원자력에 좀 힘을 주겠다라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린 만큼 이제 그 아래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잠깐 이제 딥시크의 그런 이 소프트웨어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잠깐 이 주춤하는가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다시 이제 뭐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또 보여줬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에너지부 장관이 본격적으로 에너지 확대에 대한 특히 차세대 원자력에 대한 도입과 R&D를 직접 주문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산업이 또 한번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오늘 내렸고 금요일 내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았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 편이고요. 결국에는 기다리면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심지어 이제 독일도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독일 보수당이죠. 보수당에서 원자력의 재도입을 촉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이 마지막 원전 폐쇄의 2년 만에 보수 정당인 기독교 민주당 CDU가 총선을 앞두고 원자력 재도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CDU 정당이 지지율 28%로 지금 이제 이번 총선에서 이 정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CDU가 이렇게 원자력 재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제 확실히 이 독일에도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뭐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악화되며 에너지 믹스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원전 에너지를 극도로 낮추고 친환경적인 투자를 많이 해왔던 독일이 결국에는 에너지 믹스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 때문입니다. 독일도 제조 경쟁력이 뛰어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풍력은 풍력대로 효율이 떨어지고 태양광도 태양광대로 효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 거기에 이제 LNG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LNG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아무리 공짜 에너지인 태양과 풍력을 쓴다라고 해서 좋은 에너지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에서야 전력 수요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에너지가 생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SMR 건설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야당은 아직까지도 지금 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가지고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시킬까 말까 하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계속 정책을 이끌어 가려는 그런 좀 눈살 찌푸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진작 늦었는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가고 바뀌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를 늘릴 때 항상 기사화되었던 것들이 대만의 이제 성공 사례, 유럽의 특히 독일과 영국의 성공 사례를 들고 우리나라의 원자력에 그런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를 줄이고 극도로 풍력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늘렸던 그 국가 세 국가가 지금 과연 에너지의 안보에서 자유로운 상황인가? 에너지의 가격이 정말 낮은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의 롤 모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RE100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보다 먼저 투자한 신재생에너지를 늘렸던 국가들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런 사례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RE100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계속 줄이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저렇게 교훈을 주었던 그런 상황인데도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만을 외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이제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제 무탄소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맞게 에너지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도 이렇게 종종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R200을 외치는 그런 쪽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고, 그것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적절한 투자처를 또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목을 넓혀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키워 드리기 위해서 계속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이 18년 만에 국내 최대 발전원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원전을 엄청나게 옹호를 하고, 원전이 정말 최고의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뭐 극찬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현재에 대한 시대가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죠? AI, 로봇, 그 다음에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들려오죠, 요새.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묶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전력 수요를 급격하게 늘리는 상황이 되었고, 특히 우리는 지금 탄소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탄소를 메울 수 있는 공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발전원 비중을 보시면 석탄이 29%, 원전이 32.5%, LNG가 29.8%, 신재생에너지가 6.9%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전력거래소에 대한 이 집계이기 때문에 정확할 거고요. 2024년 12월 말 기준의 퍼센트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신재생에너지 6.9%밖에 되지 않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독일처럼 5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단순히 이제 곱을 하면 8배는 늘려야 된다. 그래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팍팍 늘려야 되니까 지금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무효화하고 재생에너지만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것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6.9%가 나올 만큼 설치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미 전 정권 때 상당히 많은 재생에너지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정말 높았다라고 한다면 6.9%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없다라는 뜻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고는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수치인 겁니다. 그래서 총 용량을 따지면 결국에는 10%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용량이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지도 못하고, 많이 생산되면 생산되는 대로 전력 출력 조절을 하고, 또 날씨가 안 좋으면 또 생산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석탄 에너지를 줄이는데 우리는 집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원전 에너지를 늘림으로써 석탄 에너지를 줄였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RE1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석탄 제로입니다. 그죠? 석탄 제로를 행하는 국가에게 상당히 이제 큰 혜택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석탄 제로에서부터 베이스가 되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그만큼 빠르게 늘려서 석탄을 메우자라는 캠페인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석탄 제로가 맞고요. 우리나라 LNG 비중 여전히 높습니다. 29.8%. 그래서 LNG의 가격에 따라서 특히 좀 이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전 에너지를 줄이는 순간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 석탄 에너지나 LNG가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한 번 이전처럼 한전이 적자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 원전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지금 이제 불가피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렇게 많은 원전 깔아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사고를 생각을 한다면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과도하게 점검을 하거나 좀 과도하게 그렇게 이제 이 건설비를 좀 늘려서라도 안정장치를 많이 하거나 라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고가 난다고 해서 그걸 제거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맞지 않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자동차 사고라든지 뭐 그런 탈 것들에 대한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없애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효율성,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계속 사고 위험성을 무릅쓰고도 우리는 운행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원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차는 뭐 한두 명이고 뭐 원전은 많은데 그게 안 맞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접근 자체는 비슷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원전 에너지를 없앴을 때 대안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결국에는 산업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는 독일의 그런 교훈을 삼아 봤을 때 왜 독일도 다시 돌아오는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이 중요해진 시대가 왔고 트럼프의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지금 세계를 에너지 패권을 흔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그 에너지 패권을 따라가지 않고 결국에는 정반대로 이제 한 5년 전에 늘리던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린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의 핵심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는 확실히 지금 원자력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 대한 필수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불가피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장기로 따지면 외통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원자력의 필요성이 외통수로 이제 들어온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저는 되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시장에서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신 있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뭐 주식이 전체가 이제 시장이 다운이 되면 당연히 떨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야심차게 지금 SMR과 원자력 발전을 기자재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또 하나의 다크하우스가 있죠. 이게 가스 복합 발전에 대한 터빈 납품입니다. 그래서 두산 스코다 파워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이 증기 터빈이라든지 그런 가스 터빈에 대한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중동 쪽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크게 지금 사우디에 공장을 짓고 있고요. 투와이크 공장이죠. 그게 이제 올해 2월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5월에 완공 예정이거든요. 준공이죠.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 사우디의 각가지의 그런 기자재 플랜트를 거기서 제작을 할 겁니다. 플랜트 기자재죠. 그래서 사우디의 복합 발전 건설이 사업이 지금 본격 착수가 되고 있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전과 함께 지금 이제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전은 작년 11월에 사우디 전력공사 SEC 현지 최대 민간 발전사인 ACWA 파워사와 컨소시엄을 꾸려서 가스 복합 발전을 수주를 했다. 1.9기가와트 규모의 복합 발전소 2기를 짓는데 사업비는 한 기당 2조 8천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발전소 건설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전부 다 이제 수주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큰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동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나올 것으로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계속 그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도 이제 그런 터빈에 대한 수요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 샘 올트먼을 중심으로 해서 AI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SMR과 가스 복합 발전을 같이 이제 복합해서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미국의 자회사인 DTS가
또 이제 가스터빈 제작에 이 주목을 또 받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두산 스코다 파워가 이제 상장까지 함으로써 유럽 내에 많은 이제 터빈을 공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기지들이 많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수출도 할 수 있겠지만 그 각지 현지에 맞게 생산해서 바로바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긴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관세 전쟁을 미리 준비한 미리 준비한 것처럼 이미 그 각 국가에 맞는 기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저는 이번에 좀 힘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머지않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웨스팅하우스 합의가 되면서 우리 기대대로 좀 이제 3만 원을 훌쩍 빠르게 좀 치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요. 아직은 뭐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이제 뜸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뭐 잠깐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힘차게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엔 시장에 대한 그런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산업에 대한 확실함이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 밥캣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는 실적이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은 그래도 전년 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총 이제 1,600원, 한 주당 1,600원을 주기로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총 700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500억을 이제 두산 스코다 파워 상장하면서 금액을 얻었고, 또 700억까지 배당금으로 받게 되니까 얼추 이제 한 2,000억 이상을 지금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투자 금액은 조금 확보를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급한 불은 끈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두산 밥캣이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 높게 나왔고요. 앞으로에 대한 상황이 좋아진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간 배당금도 최소 지금 1,600원으로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면 두산 에너빌리티로 오는 배당금도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캣의 수익성을 확보를 하게 될 겁니다. 4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곧 될 텐데요. 밥캣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도 연결로 보면 크게 좋지 않을 겁니다. 분기로 이제 개별로 보았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에 대한 실적보다는 앞으로 이제 수주를 하는 그런 기자재 시장에 대한 주목이 더 큽니다. 그래서 BHI와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기대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전선 관련 종목들과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그런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같이 또 힘을 받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